자, 우리 기술사 중에 첫 번째 주제인 인쇄술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주제들 연결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가 이제 지도예요, 지도. 지도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 지도 구별을 살펴볼 거고, 먼저 이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의 세계 지도 하나씩 유명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조선 전기의 유명한 시험에 빈출되는 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도 이름이 이제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이름 엄청 깁니다. 근데 이거 비슷한 이름이 없기 때문에 뭐 대충 이제 혼일 세계 지도 이렇게 기억하셔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태종 때 만들어졌고요. 태종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해라는 지도기술자가 만들었어요. 뭐 김상 이런 인물도 참여했는데 주인공은 이제 이해. 그리고 이제 요 지도가 지금 보면 세계지도라고 했어요. 이 세계지도가 조선전기에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전시대가 이제 우리가 원의 간섭을 받던 시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나라가 세계대제국을 갖다가 건설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원나라의 세계제지도가 있었어요. 그 지도에 한반도와 일본 지도를 갖다 덧붙여서 만들어진 지도. 그게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징은 뻔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중심적으로 만들었으니까 조선의 크기를 갖다 엄청 과장을 해놨어요. 아프리카나 뭐 아프리카보다 더 크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현존하는 동양 최고의 세계 지도이다. 지금 일본에 보관되어 있고 있죠. 동양에서 현존 세계 최고의 동양 세계 지도이다. 이런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입니다.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전기에 조선 지도들이 또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 지도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조선 전기에 중앙 집권화를 갖다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 집권화의 도구로서 지도라든지 지리지들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집니다. 자, 팔도도 2개가 나오는데 이건 완전 심해요. 그러니까 8개 그 도를 갖다 지도로 표시했다 하는 것들 별로 안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그 특징들 한번 잡아볼 건데 별로 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선 전기를 가장 대표하는 지도가 이제 동국 지도라는 지도가 있는데, 이 지도는 미리 정리해 둡시다. 자, 세조 때 만들어졌고요. 정척이라는 인물이 만들었어요. 이름부터가 뭔가 지도 잘 만들게 생겼어요. 정척, 바른 척도. 그리고 이제 세조 때 만들어졌다. 자, 세조 때 만들어졌다는 걸 갖다 연결하는 방법은 세조 때 제가 인지랑 규형이라는 토지를 측량하는 기구 엄청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요 지도가 세조 때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 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실측 지도로 만든 거예요. 그게 동국 지도예요. 세조 이전에 세종 때 막 북방 영토가 많이 확장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북방 지역을 갖다 이제 실측을 해가지고 있죠. 북방 지역까지 실측을 해서 만들어진 동국 지도,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지도입니다. 요 지도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팔도총도, 조선 방역도 이런 것도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화해서 가볍게 체크만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지도를 들어갑니다. 조선 후기에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만큼은 아닌 데 있죠. 중요한 세계 지도가 하나 나오는데, 이 지도는 고려 만국 전도라고 해서 사진 딱 보니까 지금 오늘날의 세계 지도랑 거의 비슷한 세계 지도예요. 근데 이 지도는 웃긴 게 우리 지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나라에 들어와 있던 서양 선교사 마테오리치가 만든 지도를 갖다 우리가 이제 복사를 해서 필사를 한 지도, 그게 이제 숙종 때 만들어진 게 고려 만국 전도예요. 우리 지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지도가 우리 시험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조선 후기에 있죠. 우리 실학자들에게,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지리학 지식 세계관의 확대, 그리고 이제 경도와 위도까지 이제 표시됐다는 정식 지도라는 이제 특징들. 가볍게만 봐주십시오.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만큼 안 중요한데 얘도 시험에 나와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이제 세계, 우리 지도, 조선 지도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이런 고려만국 전도 같은데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지도 기술이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지도 기술의 발전을 반영하는 2개의 지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 지도가 동국 지도. 조선 전기에 우리 동국 지도 이미 배웠지 않습니까? 그 지도랑은 다른 동국 지도예요. 조선 전기는 정척이라는 인물이 세조 때 만든 동국 지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의 동국 지도는 영조라는 인물 때 있죠. 영조 때 정상기라는 인물이 만든 거예요. 조선 전기 정척의 동국 지도로 갖다 계승했습니다. 이게 공부를 좀 하고 나면 나중에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정척이랑 정상기의 이름이. 그러니까 이 구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선 전기에 정척이라는 인물이 있죠. 동국지도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정척이 이 동국지도로 만들고 너무 잘 만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얼굴이 상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 정척의 얼굴이 상기되다 해가지고 정척 다음 정상기, 조선 전기 정척, 조선 후기 정상기, 둘 다 동국지도. 자, 세조랑 연결하는 방법은 인지 규형, 그 다음에
이 정상기를 갖다가 영조랑 연결하는 방법은 조선 후기 대부분 지도들이 영조 때 나왔어요. 대부분 지도들이 영조 때. 이상하게 영조의 라이벌인 정조 때 있지 않습니까? 지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도 지리지들이 이상하게 영조 때 되게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팁을 통해 가지고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의 동국 지도들을 구별해 주십시오. 둘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있죠. 동국지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요거예요. 백리척 최초 사용한 과학적 지도. 조선 후기 서양 지도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과학적 지도 기법들이 도입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동국지도의 백리척 사용이에요. 자, 다음에 이제 대동여지도. 요 대동여지도는 철종 무렵에 철종 그리고 그 이후 고종 때도 만들어지는데 초기 만들어진 게 이제 철종 때예요. 철종 때 김종호라는 인물이 만들었고 워낙 유명하죠. 김종호라는 인물이 우리 이제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인물이죠. 이 지도는 뛰어난 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실제로 실생활에서 쓸 수 있을 만큼 잘 만들었고 실생활에서 사람들이 사용했던 지도라는 거예요. 산맥, 하천, 도로망이 정밀하게 표시되어 있고 심리마다 눈금이 표시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실제 생활에 썼던 지도, 그게 바로 대동여지도예요. 김종호가 만들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실생활에 쓰다 보니까 전국지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각 지역의 지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네가 사는 동네, 지네가 갈 동네. 그래가지고 이제 22첩의 분첩, 사람들이 들고 다니면서 보기 편하도록 22첩의 분첩 22개로 나눠놨다는 거예요. 분첩 형태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있죠. 목판 인쇄, 대량 인수를 하기 위해서 목판 인쇄술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김종호의 그 밖의 지도 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심화 때도 제가 에어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보십시오. 이래요. 자, 그러면 지도 끝. 그 다음에 이제 지도 친구 지리지 들어갑니다. 문제 풀고요. 대동여지도에 대한 맞는 설명은 두 개로 고르시오. 두 개는 맞고 두 개는 틀렸어요. 산맥, 하천, 포구, 도로망을 표시하였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심리마다 눈금 찍어 거래할 수 있다. 정확한. 이미 정답이 나왔네요. 1번 기억네요. 나머지는 왜 틀렸나 봅시다. 각 지방의 자연인물, 풍속, 고사, 인심 등을 서술하였다. 이거는 지리지, 조선 후기에 이중환의 택리지라는 엄청 중요한 지리지가 있어요. 그 지리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최초로 백리척을 사용하였다. 이거는 이제 조선 후기 때 있지 않습니까? 정상기의 동국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오답선지들이 아무 데서나 막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국문학과 교수님들이 출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사 교수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중요한 지도에 대해서 이제 오답을 갖다 서술하면서 오답을 갖다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는 모르는데 공부를 할 때는 있지 않습니까? 오답 선지 분석을 갖다 잘 하셔야 돼요. 오답 선지 분석을 갖다 하시면서 자, 이 정답의 라이벌이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갖다 여러분이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라이벌들이 항상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시험을 갖다 파악해가고 정복해 가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기술사 지도 친구 지리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지는 뭐냐면 단순한 이쪽 지리적 지식만 담고 있는 게 지형적 지식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어떤 인문 사회적 지식들을 갖다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인구가 얼마인지,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의 주요 사업은 무엇인지, 특산물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기후는 어떤지, 그런 것들을 갖다 종합적으로 담고 있는 그 책이 바로 이제 지리지고 있죠. 요 지리지 역시 어떻게 보면 이제 중앙집권화의 도구로서 이제 그 활용될 수 있는 도구예요. 그래서 조선 총기에 보면 있죠. 지도랑 같이 국가 주도하에서 지리지 편차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종 때 처음 팔도 지리지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팔도지들을 개성하는 지리지들이 나오는데 세종실록 지리지는 심화 때 다뤄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제대로 된 지리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팔도 지리지라 해가지고 똑같은 이름의 팔도 지리지가 성종 때 만들어지는데 기존에 이제 세종 팔도 지리지를 갖다 군사적으로 조금 보완한 지리지입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이름이 똑같다 보니까 두 개를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초기에 세종 때 만들어진 팔도 지리지를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서 신참 팔도 지리지 이렇게 이제 수식어로 갖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전기에 가장 중요한 지리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동국여지 승남입니다. 성종 때 동동동 시리즈 우리 공부했죠. 그 동동동 시리즈 중에 지리주의 중 끝판왕이 동국여지 승남이요. 요거는 성종 때 개찬된 팔도 지리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우리 동동동 시리즈의 동문선이라고 우리 문학 전집을 갖다 우리 문학 작품들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요 우리 문학 작품을 갖다 지역별로 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성된 게 동국여지 승남이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당군 신화도 이제 수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현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동국 여지스남은 실제로 현존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왜? 이 책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중종 때 신증 동국 여지스남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국 여지스남이 현존하지는 않지만 현존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의 지리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때 지도 지리지 사업이 되게 활발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제가 프레임을 나눌 때 영조 이전과 영조 이후로 나눠놨어요. 먼저 이제 영조 이전에는 여러분 이것만 보세요. 이것만. 동국 지리지. 광해군 때 한백겸이라는 실학의 선구자가 만든 동국지리지라는 지리지가 있었다. 자, 최초의 역사 지리지며 있죠. 동시에 이제 이 그 동국지리지가 갖는 역사적 의미가 뭐냐면 고증이란 방식을 갖다가 전격적으로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다. 이렇게까지만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영조 때 또 수많은 지리지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 중에서 또 하나만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택리지. 자, 영조 때 여러 가지 지리지리 나오는데 되게 특이한 지리지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중환의 택리지라는 지리지예요. 이 지리지가 왜 중요하고 왜 역사적 의미를 갖다 갖냐면 있죠. 기존의 지리지들은 통치자들이 통치의 목적으로 지방을 갖다가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중앙집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중환의 택리지는 있지 않습니까? 자, 인문, 물산, 풍속 이거 애호란 얘기는 아니에요. 등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실제로 살기 좋은 곳으로 갖다가 논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조선 후기에 백성들이 선장하면서 이 백성들이 실제로 살기 좋은 곳을 찾기 위한 지리지, 백성들 입장에서 쓰여진 지리지라는 입장에서 이 택리지가 역사적 의미를 갖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택리지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선 영조 이후의 지리지는 아방강육고 가볍게 와주세요. 요게 왜 중요하냐면 누구 거? 정약용 거기 때문에 중요해요. 정약용, 기술마스터 정약용, 원전탕 기억나죠? 아가 바로 아원각비와 아방강력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아방강력고 정약용 때 쓰여진 역사 지리지라고 했습니다. 요까지 딱 기억하십시오. 요런 포인트는 심화 때 잡아드립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역법, 천문학, 수학, 수학이랑 관련되어 있는 기타 등등에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 파트를 이제 싹 한번 정리해보죠. 자, 고구려거 볼 거 없어요. 이거 시험에 정말 안 나옵니다. 한번 읽어주시면 되고요. 심화 때 읽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 우리가 이제 역사상 이제 가장 초기에 제대로 사용했던 달력이 이제 당의 선명력이에요. 그러니까 부여 때 보면은 은력 이런 기록이 있는데 은력에 대해서는 문구만 있고 제대로 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정문대 우리가 사용했던 중국에 달려가면 이제 선명력 하는 거예요. 요거를 갖다 신라 때부터 사용해가지고 이제 고려 때까지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덕여왕 때 있지 않습니까? 첨성대, 요거 동양 최고의 전문대라고 평가받는 선덕여왕 때 첨성대, 선덕여왕 문화재왕 요때 첨성대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국사 석굴암이 이제 나름대로 수학적, 기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요런 내용들 우리 다 정리를 갖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은 요거는 흐리게 나와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죠. 백제 세공 기술이 신라 세공 기술로 전해졌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사달설화에서도 얘기했듯이 있죠. 신라는 있죠. 통일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공기술이라든지 조형미술 예술이 수준이 상당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통일하면서 백제의 이런 기술들을 갖다 받아들이면서 세공기술이라든지 조형미술의 수준이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도 기본적으로 이제 당의 선명력이라는 달력을 사용했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충선왕 때, 충자왕 때가 되면 이제 충선왕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원의 수시력이라는 정말 잘 만든 원나라 달력을 갖다 사용하게 돼요. 이 원나라 달력이 수시력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슬람인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슬람의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를 받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달력이 365일, 지금 오늘날과 거의 비슷한 달력, 정확한 달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공민왕이 반원격을 추진하게 되면 원나라 달력이 이제 재수 없어서 못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 달력을 쓰게 되는데 그 달력이 대통령인데 솔직히 이 대통령은 있죠. 역사적으로 큰 함의가 없어요. 수시력 그대로 뺏겼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바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에도 첨성대에 있었다. 자, 우리 교재 옆에 보면 사진 나오죠. 신라 첨성대와 고구려 첨성대. 이름은 같은 데 있죠. 전혀 다르게 생겼습니다. 고려 첨성대가 좀 더 첨성대의 역할에 충실하게 생긴 거죠. 첨성대는 결국에는 그 천문을 관측하는 기구를 갖다 올려놓고 있죠. 하늘을 갖다 관측하기 위한 기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라첨성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면 사람이 이 위로 올라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관측하기 어렵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 신라첨성대는 실제로 첨성대가 아니라 폼만 첨성대가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첨성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신라첨성대를 갖다가 우리가 천문관측기구 아니라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올라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안에 있지 않습니까? 안에 계단도 없고 계단이 있다고 해도 올라가서 요 위에 천문관측기구를 놓고 관측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래요. 그러니까 아니 이 건물 말고 외부에 그러니까 나무라든지 이런 걸로 있죠. 보충할 수 있는 구조물이 있으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첨성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나무로 계단 만들고 그리고 나무까지 해가지고 요 위에 있지 않습니까? 천문을 관측할 수 있는 기구를 갖다 올려놓고 관측하면 충분히 이것도 천문 관측 기구로 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있지 않습니까? 고려의 천문을 담당하는 기구들이 있어요. 고려 전기의 사천대, 왕 이름은 외우지 마세요. 고려기의 소원관, 이거 암기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쉽게 암기하는 팁이 있어요. 일단 이름만 봐두세요. 사천대와 소원관.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전기로 넘어갑니다. 조선 태조 때 있지 않습니까? 천상열차 분야지도 한번 이미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조선 태조 이성계 때 고구려 천문도 하늘지도가 발견되면서 그 태조 이성계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걸 베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천문도를 갖다 만들었다. 그게 천상열차 분효지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종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달력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이 달력이 이제 내편과 외편으로 나눠져 있는데 내편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랑 가까운 원나라 달력 수시력을 참고했고 있죠. 외편은 우리랑 먼 있죠. 외니까 우리랑 먼 해력 이슬람의 달력을 갖다 참고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달력을 만들기 위해서 천문관측 기구들 그리고 천문관측 기술이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시계들 그리고 추구기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발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조 때가 되면 있죠. 관상감 천문관측기구 조선을 갖다 대표하는 관상감이라는 천문관측기구가 이제 형성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지규형은 요거는 이제 그 토지를 측량하는 기구라고 했죠. 요거 이제 기술이 같은 기술사 파트라서 같이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런 키워드를 시대, 왕이랑 이제 연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주로는 이제 시대 구비를 해서 물어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 이제 고려와 조선의 천문관측 기구들, 신라부터 해가지고 천문관측 기구들이 쫙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신라의 첨성대, 고려에도 첨성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전기에는 사천대라는 기구가 천문관측을 맡았고, 후기에는 소원관, 조선에는 세조 때 이제 관상감이 등장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암기하기 어려운 게 사천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소원감, 그리고 조선의 관상감, 요 세 개가 좀 많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 암기하는 팁을 갖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첨성대 있죠. 첨성대를 사서 돈을 주고 사서 첨성대를 사서 관찰하였다. 하늘을 관찰하였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사서 관찰해서 첨성대 사서 관찰해서 사서관 순서가 이제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 들어가겠습니다. 조선 후기 시헌역 도입. 시헌역은 이제 효종 때 김육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청나라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가 제작을 한 달력을 갖다 도입을 했는데 이 달력이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태양력을 가미했다는 거예요. 우리 동양의 달력은 기본적으로 달의 움직임, 음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달력을 만들었었는데 있죠. 이제 서양식 달력 기법인 태양력을 갖다 가미했다는 게 시헌역의 이제 특징입니다. 김육이라는 인물이 이제 도입을 갖다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김성문의 역학도에 이게 갖는 역사적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 홍대용 때 있죠. 홍대용이 혼천이를 갖다 제작해가지고 지전설을 갖다 주장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전설이 홍대용이 처음 주장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숙종 때 있지 않습니까? 김성문이라는 인물이 역학도에라는 책에서 지전설을 갖다 처음으로 주장을 했어요. 그 지전설 최초 주장이 김성문의 역학도에라는 책이에요. 오늘따라 시리가 좀 과민 반응으로 보이네요. 주머니에 숨겨놔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웹에서 차기와 시리 가이드에 찾은 결과 죄송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채한기라는 힘으로 우리가 어디서 구경을 했냐면 실학의 왜 세도 정책이 실학에 후예해서 우리가 본 바가 있어요. 그 사람이 뭐 지구전요라든지 명남노총서 그리고 기측체 이런 책을 갖다 통해서 서양의 과학 기술을 소개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이제 심화할 때 이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제 암기팁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구경만 해두십시오.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나중에 개항기 가서 볼 거예요. 김육을 정리하는 것도 심화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천상연차 분야지도 이런 것들은 그 사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아, 그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이런 느낌이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래 천문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문제. 자, 기읍번 관상감의 관리가 첨성대에서 천문을 관측하였다. 고래에 대한 설명 맞아요, 들려요? 사서관이라고 했죠. 사가 고려 전, 서가 그 고려 후, 그 다음에 관상감은 조선 전기라고 했습니다. X. 그 다음에 1년을 365점 얼마로 계산하는 역법을 사용하였다. 이거 수시력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고구려의 천문도를 바탕으로 한 천문도가 제작됐다. 이건 조선 태조 때 있었던 일이죠. X. 신라 때부터 쓰기 시작한 당의 선명력을 사용하였다. 초기에는 이거 사용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수시력 도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얼법 맞네요. 니은법 맞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골라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에 들어갈 내용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 15세기 과학기술의 발달, 천문학과 역부의 발달, 그리고 농수의 발달. 자, 15세기 하면 이제 조선 초기죠. 그러니까 1400년대 요 시기 때 조선 초기의 과학기술의 발달과 관련된 내용을 갖다 옳게 짝 지은 거. 먼저는 천문학과 역법과 관련된 거 보시면은 천상열차 분야지도 들어갈 수 있을 듯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안 되는데 대략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칠정사는 가능하겠죠. 수시력 안 돼. 태양력 안 돼. 그 다음에 농수의 발달, 농상지변은 고려후기죠. 안 돼. 농사직설 세종때죠. 그러니까 가능해. 그러니까 정답이 이제 2번이 되는 거죠. 나중에 심화 파트에서 제가 정확하게 연도로서 요게 1번이 왜 안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연도로서 요거로 갖다 접근 안 하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요거 문제에서는 쉽게 이제 2번이 나와요. 왜냐면 요 농상지변가 명백하게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이제 2번으로 갑니다. 뭐 연도로 접근한다고 해가지고 또 연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연도 감각 알려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적용하면 요거 정확하게 이제 초반부터 이제 1번 제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이 이제 마지막 파트 있죠. 의학과 무기기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의학, 고려, 향약 구급방 이미 정리했죠. 그러니까 향약 집성방과 제가 경쟁시켜가지고 야 고구려의 향약 구급방이라는 게 있더라. 두 개 구별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역시 이제 고종 때 만들어지는데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강화도에 최후가 주도해가지고 몽골에 저항하기 위해서 강화도에 짱 박혔다고 했어요. 거기에 짱 박혀가지고 우리 그 제조대장경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거 만들기 위해서 설치된 기구가 대장도감이에요. 대장도감. 근데 이제 이 대장도감에서 8만 대장경만 만들었던 게 아니라 있죠. 향약구급방도 같이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향약구급방이 현존 최고의 의소로서 평가를 갖다 받고 있어요. 향약 집성방이랑 구별해서 고구려를 개성한 고려 해가지고 이제 고구, 기죽 해가지고 이제 고구려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조선전기의 주요 의사들 향약 집성방 이미 배웠죠. 그러니까 세종 때 만들어진 우리 이제 그 치료 약재들을 갖다 정리한 책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의방일취도 이미 배웠어요. 그러니까 세종 때 만들어진 의학백과사전 그리고 신주 무원록 있죠. 요거는 이제 무원록인데 법의학서 요거는 우리가 어디서 다루냐면 있죠. 영조 때 증수무원록이 만들어졌고 요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신주무원록 요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둘 다 있죠. 법의 의학 범죄와 관련된 의학과 관련된 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 의사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의보감 워낙 유명하죠. 허준이 썼고 있죠. 17세기 선조에서 시작해서 광해군 때 완성이 되었습니다. 두 편이 있습니다. 내경과 외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의보감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뭐냐면 있죠. 전통의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공중의료보건서라는 거예요. 공중의료보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의사들 있죠. 이런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한의사들이 보기 위해서 만든 의사들이에요. 근데 이 동의보감은 있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그 전후로 해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다치고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갖다 한의사들이 전부 돌봐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스로 뭐 자기의 건강을 갖다 관리하기 위한 책을 갖다 썼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의보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기가 되어 있다. 그게 동의보감이에요. 그
그 다음에 이제 친구 경험방. 요거는 허임이란 인물이 인조 때 썼는데, 자, 허임의 인, 그 다음에 인, 요렇게 연결하십시오. 우리 예전 드라마 하나가,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엄청 인기가 좋았던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허준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허준이 완전히 침술의 신으로 나와요. 침술의 신으로 나와요. 그 침 하나로 죽었던 사람을 갖다 벌떡벌떡 일으킵니다. 근데 이제 그건 다 구라예요. 그러니까 허준은 실제로 침술에 대해서는 그렇게 뛰어난 인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누구 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인조인가 선조인가? 왕 하나가 허준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침술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허준한테. 허준이 어이로 있을 때. 그랬더니 허준이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자, 침술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허임이가 훨씬 더 잘 압니다. 그러니까 허임이한테 물어보십시오 하면서 답변을 했었어요. 그래, 허준 시기에 있지 않습니까? 진짜 침술의 대가 허임이라는 애가 있었던 거예요. 얘가 인조 때 있지 않습니까? 침구 경험방이라는 침술과 관련된 책을 갖다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증수무원록은 영조 때 이미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정약용 마가이통도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책 부록에 있죠. 제노의 종도법, 서양식 종도법, 천연두를 예방하는 방법을 갖다가 박제가랑 같이 연구해서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동의수설보고는 이거 지금 초보 단계에 다루되는데 요것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있으니까 그 세부적인 내용은 요거 심화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의술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다 살펴봤고 있죠. 마지막에 이제 무기기술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는 있죠. 무기와 관련된 내용 요거 딸랑 하나밖에 없어요. 고려 화통도감, 우왕 때 있죠. 요거는 이제 화통도감보다는 주인공이 이제 채무선으로 나오죠. 채무선이라는 인물이 원으로 붙어 있죠. 화약기술을 갖다 빼내가지고 화약무기를 갖다 처음으로 제작하였다. 그리고 화약무기를 만들었던 기구가 화통도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포대첩 때 우리 정리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선과 관련해서는 조선종기 때 있지 않습니까? 관학이 주도하던 시기에 무기기술이 이제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로 가면 이제 영종조 때도 뭐 요런 이제 무기라든지 전술과 전략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좀 발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조선 전기급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죠. 태조 때 정도전의 진법. 정도전을 갖다가 누구예요? 명나라를 건국했던 주원장이 되게 싫어했다고 했어요. 정도전을 갖다 압송하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도전의 대답은 뭐냐면 있지 않습니까? 진법이라는 책을 갖다 내버려요. 요 진법이 뭐냐면 병력들을 갖다 훈련시키는 병법과 관련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주원장이랑 맞짱을 뜨기 위해서 요동을 갖다 정벌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법이라는 병법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태종 정도전을 몰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집권하게 된 태종 이방원이가 거북선 처음으로 제작합니다. 여러분, 이순신이 거북선 처음 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제대로 활용한 게 이순신입니다. 처음 만든 거는 태종이에요. 그 다음에 세종 때 있지 않습니까? 총통독록. 총통독록은 요 채무선이 있지 않습니까? 채무선의 아들 채해산이라는 애가 있죠. 아빠한테 배운 화약 무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 정리한 책이 총통독록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종 때 신기전이라는 신기한 무기가 만들어지는데, 이 신기전은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 다연발 로켓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들에 있죠. 뒤에 화약을 갖다 붙여가지고 불을 붙이면 얘가 있지 않습니까? 지가 알아서 다다다다다 여러 발이 이제 발사되는 애 있죠. 화약과 화살을 갖다가 결합한 있지 않습니까? 다연발 로켓포 비슷한 무기를 갖다가 만든 거예요. 세종 때와 문종 때에 걸쳐서 만들어집니다. 요게 이제 문종이 원래 설계한 거예요. 문종한테 포커스를 잡아야 되는데 세종 때도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영화로도 만들어진 적이 있어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종 때 동국병감이라는 우리 전쟁 역사를 갖다가 정리하는 책이 나오기도 했어요. 문종이 전쟁에 되게 관심이 많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좀 오래 살았다면, 문종이 오래 살았다면 또 이제 우리 역사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종고 요건 무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영조 때 병장도설, 쏙병장도설 나오는데 여기서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건 쏙병장도설이 나와요. 병장도설은 실제로 성종 때 만들어진 진법이라는 병서가 있었는데 그걸 갖다 거의 그대로 간행한 거고, 요거를 좀 업그레이드 시킨 게 쏙병장도설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조 때 있지 않습니까? 무예도보통지라는 28반 무예와 관련된 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빠인 사도세자 있거든요. 장원세자, 사도세자가 무예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 걔가 이제 이 28반 무예를 갖다 연구를 갖다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완성을 못했어. 왜? 죽어버렸으니까. 그 아빠의 그 연구 성과를 갖다 이제 완성을 시킨 거예요. 아들 정조가. 그러니까 그게 무예도보 통지. 그리고 이제 이 무예도보 통지가 북한에 있지 않습니까? 유일한 유네스코 기록유산이에요. 이게 무예도보 통지 또 잘 기억해 주십시오.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조선 후기 과학기술의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번. 허임은 친구 경험방을 조술하여 친구수를 집대성하였다. 맞고요. 김육이 도입한 시험역은 태음역을 원리를 부합시켜 만든 역법이다. 얼핏 보긴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틀렸어요. 그러니까 중심이 잘못 잡혔어요. 태음역에 태양역을 가미를 했어요. X. 신속의 농가 집성, 벼농사 중심의 농법 속의 이양법 보급의 공헌. 요거는 이제 우리 경제사에서 배웠어요. 상사가, 농농농 시리즈 중에서 상사가니까 조선 후기 신속의 농가 집성이라고 했어요. 요거는 이제 이양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멜의 훈련도감, 서양식 대포의 제전법과 조정법을 가르쳤다. 자, 하멜이 아니라 이건 박연이에요. 그러니까 하멜은 훈련도감에 배치를 했는데 배치하자마자 바로 우리한테 가르쳐준 것도 없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쁜 놈 하멜이고 있죠. 우리한테 도움이 됐던 거는 박연, 벨테브를 얘기하는 겁니다. X. 정약용은 기기도서를 참고하여 거중기를 만들었다. 정약용이 쓴 그 기해론이라는 기술 예찬 사료가 있는데 그 기해론에 영향을 줬던 게 바로 이제 청나라의 이제 기기도서를 기기도서. 서양의 영향을 받은 기술과 관련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에 영향을 받아서 기해론 나오고 있죠. 정약용이 기술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기도설에 영향을 받아서 수온하선 건립할 때 거중기 같은 거 이런 것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드디어 이제 기술사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술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술사 주제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제가 특이하게 분류를 해놨어요. 예술사도 기본적으로 주인공은 고려와 조선이에요. 조선이 특히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근데 예술사 주제 중에 좀 특이한 몇 개의 주제들은 있지 않습니까? 고려와 조선이 주인공이 아니라 고대가 주인공인 파트가 있어요. 어떤 파트냐면 고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성문, 그리고 삼국으로 문화전파, 이런 파트가 고대가 주인공이에요. 왜 그러냐면 있죠. 고분 금성문 같은 거는 역사서 대용이에요. 역사서 대용. 우리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가 뭐라고 했어요? 김부식의 삼국사기, 고려 전기 겁니다. 자, 이 김부식의 삼국사기 이전 시대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와, 우리가 역사서도 없는데 이 전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자, 고분이라든지 금성문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남아서 역사서 대신으로 우리한테 이제 그 시대의 역사를 갖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분, 금성문이 있지 않습니까? 고려, 조선 거도 꽤 많아요. 근데 이것들이 역사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기로 가버리면 역사적 감위를 갖다 잊어버려요. 근데 고대에는 아직 역사서가 없기 때문에 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서의 역할을 갖다 대신하기 때문에 고대 금성문과 그 다음에 이제 고분들 있죠. 이런 애들은 아주 중요한 역사적 감위를 갖다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만 중요한 있지 않습니까? 고분, 금성문,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문화전파 이런 파트들이 이제 주제들 살펴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주제들, 조선이 주인공인 나머지 이제 예술사 주제들을 우리가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고분 들어가겠습니다. 자, 청동기 고분양식 이미 배웠어요. 우리 돌돌돌 시리즈. 그리고 이제 초기철기 시대는 돌자가 빠지고 동무덤, 널무덤이 나온다. 이미 정리한 거예요. 한자식 표현은 나중에 차근차근 암기해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우리가 배워갈 내용은 삼국시대 때 있지 않습니까? 삼국시대의 고분 양식과 주요 고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고분 양식에 있어서 핵심 주제들입니다. 자, 먼저 이제 고분 양식 들어갔다 먼저 보도록 하죠. 고분 양식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양식 들어갔다 우리가 분석할 때 일단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중심은 고구려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있죠. 삼국시대 때 고분의 흐름, 유행을 갖다 결정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초기에 돌무지 무덤을 갖다 만들었어요. 돌무지 무덤. 자, 돌무지 무덤은 우리가 청동기 때도 돌무지 무덤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돌을 무지 많이 쌓아놓은
고분 양식을 돌무지 무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돌무지 무덤을 갖다가 고구려가 좀 더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돌을 막 이렇게 많이 쌓아놓는 게 아니라 있죠. 돌을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예쁘게 많이 쌓아놓는 계단식 돌무지 무덤을 갖다가 고구려가 이제 개발해가지고 그 삼국 초기에 고구려 초기에 이제 많이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백제도 많이 만들어.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가 이제 후기 삼국 후기로 가면 있지 않습니까? 이 돌무지 그 무덤이 아니라 굴식 돌방 무덤이라는 무덤을 갖다 만들어요. 돌방을 갖다 이렇게 만들고 있죠. 돌로 방을 만들고 이 돌방으로 들어가는 있지 않습니까? 입구로 갖다 만들고 그리고 이제 완성한 다음에 흙으로 이렇게 봉토를 해버리는 이런 굴식 돌방 무덤을 갖다 이제 애들이 또 만들어서 요걸 또 유행시키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백제도 이 무덤 양식을 따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백제는 기본적으로 고구려의 무덤 양식을 따라합니다. 근데 삼국 후기에 가면 백제가 이상한 무덤 양식을 하나 들고 오는 모습을 보이죠. 벽돌식 무덤, 중국 고분 양식, 중국 무덤을 갖다 들고 와서 두 개의 고분을 갖다 만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냐면 있죠. 우리 6세기 초반 무령왕 있지 않습니까? 무령왕 무렵에 이런 무덤들이 만들어지는데 이유가 뭐냐면 5세기 후반에 있지 않습니까? 장수왕한테 백제가 삐졌던 거예요. 왜? 장수왕이 백제 왕을 죽여버리고 백제 수도를 갖다 빼앗아버렸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제들 삐져가지고 있죠. 야, 우리 이제는 고구려 무덤 양식 따라 안 해! 하면서 우리 이제 중국 남조 따라 할 거야 하면서 벽돌 무덤 두 개를 갖다 이제 만들게 된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있지 않습니까? 백제도 이제 후기로 가면 굴식돌방 무덤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의 고분 양식을 볼 건데 신라는 있지 않습니까? 초기에는 완전 진짜 깡촌이에요. 깡촌. 그래가지고 이 촌놈들이 있지 않습니까? 돌무지 무덤을 갖다 따라 만들고 싶었는데 촌놈이라 가지고 이상하게 따라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돌무지 덧늘 무덤이라는 신라 특유의 신라만 가지고 있는 아주 촌빨 날리는 못 만든 무덤 양식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돌무지 덧늘 무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얘가 백제랑 고구려랑 본격적으로 교류하기 시작하면 있지 않습니까? 삼국 후기 가면 얘들이 이제 굴식 돌방무덤 같은 거 얘들도 이제 제대로 된 형식으로 따라 만드는 모습을 갖다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신라가 삼국 통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때쯤 되면 경주가 있지 않습니까? 신라의 수도가 된 지 거의 한 1000년 정도가 돼가는 거예요. 1000년 정도. 제가 얼마 전에 경주 한번 갔다 왔는데 경주 가면 정말 무덤밖에 없어요. 무덤. 그래가지고 1000년이나 경주가 신라의 수도가다 보니까 수도인 경주에 전부 왕들 무덤밖에 없는 거예요. 땅값이 비싸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통일신라가 되면 있죠. 이제는 화장이 유행하는 모습이 등장하게 돼요. 시신들을 갖다 모시지 않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무덤 양식이 변해간다. 자, 이 무덤 양식 중에서 가장 특징이가 그리고 가장 상반되는 두 개의 무덤 양식이 있는데 그 두 개의 무덤 양식 한번 우리 특징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게 아까 얘기했던 이제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돌방을 만들고 있죠. 그 돌방으로 들어가는 굴을 갖다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봉토로 갖다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고구려라든지 백제라든지 신라의 이제 후기 삼국의 후기에 유행했던 무덤 양식. 그 다음에 이게 있지 않습니까? 신라 특유의 엄청 촌빨 날리는 돌무지 덧늘 무덤인데 돌무지 덧늘 무덤은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관이 있지 않습니까? 관. 그러면 관 옆에 있지 않습니까? 부장품들 여러 가지 뭐 그릇이라든지 이런 보물 같은 거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간을 갖다가 있죠. 나무널로 방을 갖다 이렇게 크게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널 위에 돌을 갖다가 무지 많이 쌓고 있죠. 그 위에 마지막으로 이제 봉토를 해서 만든 무덤 양식. 그게 돌무지 덧널 양식이에요. 아니,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 무덤 양식을 갖다가 왜 그렇게 못 만들었다고 폄하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이 나무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무로 있지 않습니까? 이 공간을 갖다 구축했어요. 이 공간이 얼마나 갈까요? 1년도 못 가요. 그러니까 나무다 보니까 지하에 있으면 이게 습기 먹고 물 먹고 썩고 그러면 이 나무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돌멩이랑 흙이랑 나무랑 있죠. 다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공간이 보존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못 만든 무덤이라고 제가 평가를 갖다 했던 겁니다. 근데 이 못 만든 무덤이 있죠. 못 만들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역사적 함의를 갖다 가지게 돼요. 왜? 도굴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흙이랑 돌이랑 유물이랑 다 섞여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돌무지 덧늘 무덤의 특징이 뭐냐면 도굴이 가장 어려운 무덤이에요. 이 무덤을 도굴하려면 정말 큰 포크레인들이 있죠. 이런 것들 매태워가지고 무덤 전체를 갖다 다 까뒤집어야 돼요. 이거 하루 이틀 만에 무덤을 도굴하는 게 불가능한 무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무덤 양식 중에 있죠. 껴묵거리, 유물이 가장 잘 보관되어 있는 무덤이 신라의 돌무지 덧널 무덤이에요. 그 다음에 굴식 돌방 무덤, 이거는 되게 잘 만든 무덤이에요. 아직까지도 내부 공간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그런 무덤입니다. 근데 그 잘 만들었기 때문에 또 약점이 생기는 거예요. 도굴이 쉬운 구조, 반대적으로. 그러니까 거기다 얘는 친절하게 있지 않습니까? 입구까지 만들어놨어요. 지금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흙으로 덮여있으면 입구를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근데 전문가 꾼들은 있죠. 무덤 한 바퀴 쭉 돌면서 나무를 톡톡톡톡톡 두드리면서 그 소리만으로도 있죠. 입구 바로 찾아낸답니다. 그럼 입구 찾고 있죠. 그날 밤에 몰래 오는 거예요. 몰래 와가지고 그 입구 쪽에 흙을 갖다 파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무덤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굴식 돌방 무덤은 가장 잘 만든 세련된 무덤임에도 불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굴이 쉬운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껴묵거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 굴식 돌방 무덤은 남아있는 게 있죠. 내부 공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내부 공간에 그려져 있는 벽화밖에 없는 무덤, 그게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그 다음에 돌무지 덧널 무덤은 있죠. 반대로 못 만들어서 도굴이 어려워서 있죠. 껴묵거리가 무지 많고, 하지만 내부 공간이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벽화는 절대 있을 수 없는 무덤, 그게 돌무지 덧널 무덤이 되는 겁니다. 요 두 개 대비되는 무덤 양식을 갖다 여러분 잘 비교로 갖다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요거 말고 있지 않습니까? 벽돌 무덤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중국식 무덤으로서 벽돌로 만들었고 있죠. 천장이 이제 아치로 처리된 좀 특이한 무덤 양식이에요. 얘는 이제 특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특징 잡을 필요 없어요. 그냥 벽돌 무덤, 중국의 영향을 받은 무덤 양식이다. 이 정도만 이제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삼국시대 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구려 돌무지 무덤, 백제 초기 무덤 양식에 영향을 미쳤다. 고구려가 기본적으로 무덤 양식을 갖다 결정을 했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백제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백제도 초기에 돌무지 무덤 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제 벽돌 무덤,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신라의 돌무지 덧널 무덤, 나무 덧널을 설치하고 그 위에 돌만 쌓았다. 참 문제 참 구질구질하게 만들죠. 이게 국가직 시험이에요. 자, 돌만 쌓았다. 만자만 들어가면 여러분 좀 긴장을 하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돌 쌓고 그 위에 봉토로 했어요. 그러니까 X. 그 다음에 굴식 돌방 무덤, 삼국은 모두 굴식 돌방 무덤을 만들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 정답이 이제 3번. 한검이라든지 이런 시험에서는 절대 이따위로 함정을 안 팝니다. 그러니까 근데 공무원 시험에 이런 식으로 함정을 갖다 파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무덤 양식에 대해서는 이제 다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들어갈 부분은 이제 구체적인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무덤. 그러니까 자, 고구려 초기에 돌무지 무덤이 많이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돌무지 무덤에서 점점 기단을 만드는 있죠. 계단식 돌무지 무덤으로 이제 발전을 했고요. 이 계단식 돌무지 무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장군총이라는 무덤이 있어요. 돌무지 무덤, 고구려 돌무지 무덤 중에서 장군총밖에 시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위치한 곳은 있죠. 지반현. 고구려의 초기 제대로 된 수도 졸본 빼고 있죠. 지반현 국내성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게 엄청나게 크대요. 그러니까 동양의 피라미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누구누구인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아마 장수왕릉일 거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고분을 갖다 만드는 데 있어서 특징이 뭐냐면 주변에 소나무, 잣나무, 그러니까 침엽수들을 갖다 많이 심어요. 이런 특징도 같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의 굴식 돌방 무덤을 갖다가 들어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초기 무덤, 후기 무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까지 구별해야 되는데, 지역을 구별하는 거는 나중에 심화에 가서 구별하고 있죠. 일단 고구려의 굴식 돌방 무덤, 굴식 돌방 무덤은 벽화가 주인공입니다. 벽화밖에 남은 게 없으니까 그 벽화에 그려진 그림 내용을 양식으로 있죠. 일단은 이제 초기 무덤과 후기 무덤만 기본 강의에서 구별하겠습니다. 자, 초기의 무덤은 있지 않습니까? 무덤 주인의 생활 모습이 그려진 벽화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후기 무덤은 있죠. 추상화, 도교적인 사신도 같은 거, 추상적인 그림들, 상상도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초기에 있지 않습니까? 주인의 생활 모습이 그려진 고분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무용총, 각조총. 자, 무덤에 총자가 들어가죠. 총자가 들어가면 어떤 무덤에 총자가 들어가게 되냐면 무덤 주인이 누군지 잘 몰라요. 원래 무덤 주인이 누군지 모르면 묘자를 붙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무덤에 주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되게
특징이 강한 유물이 등장했다. 그 무덤에 어떤 강력한 특징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특징을 갖다 붙여가지고 무슨 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무용총은 무용도 춤추는 그림이 발견됐기 때문에 무용총이란 이름을 갖다 얻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사냥하는 수렵도도 있고 이제 행렬도도 있고 사신도도 있는데 특히 이제 무용도가 사람들 발견한 사람들 그 눈에는 많이 띄었나 봐요. 그래 무용총이라는 이런. 각조총은 각조가 씨름이에요. 그러니까 씨름하는 각조총. 그 다음에 안악삼호부는 요 아줌마 아저씨 이 고분에 이제 아줌마 아저씨 그림 초상화가 그려진 걸로 유명한 고분입니다. 그 다음에 수산리 고분에 있죠. 요거는 왜 유명하냐면 일본으로의 문화전파 이 수산리 고분에 그려진 벽화랑 비슷한 그림이 일본의 다카마스 고분 벽화에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고분보다는 일본으로 문화전파에서 더 자주 언급이 됩니다. 3, 4번은 스킵하고요 지금. 그 다음에 후기에 있죠. 추상화 도교적 사신도로 유명한 고분은 딱 하나밖에 시험에 언급 안 되고 있어요. 강서대묘.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지금까지 뭐 도교 공부하면서 봤던 사신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요게 전부 강서대묘의 사신도예요. 요게 벽화들이요. 무용도의 무용총, 각조총의 각조도, 그 다음에 이제 무용총의 수렵도. 제가 이걸 갖다 이제 지금 반전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진을 반전하는 작업이 있는데 다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흑백으로 보여도 교재는 컬러로 잘 나와 있으니까 교재 보시면서 이렇게 이미지를 잡아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안악사호분의 아줌마 그림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수산리 고분의 그 벽화인데 요거랑 거의 비슷한 다카마스 고분 벽화를 갖다 우리 일본으로 문화전파에서 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신도에 이제 북현무 4마리 신수가 이제 그려져 있는 모습. 자, 그리고 이제 고구려 고분 굴식 돌방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굴식 돌방 무덤이 천장 처리하는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굴식 돌방 무덤은 북방의 민족들이 거의 공통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굴식 돌방 무덤이 고구려 특유의 양식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고구려는 굴식 돌방 무덤을 만들면서 천장을 갖다가 되게 좀 특이하게 처리했어요. 고구려의 그 천장 처리 방식이 뭐냐면 모주림 구조, 모주림 천장이라는 거예요. 요게 내부에서 지금 사진을 찍은 건데 대략 어떤 형태냐면 4개의 벽을 갖다 먼저 딱 세우는 거예요. 벽을 이렇게. 그 다음에 천장을 지금 덮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천장을 덮을 때 있죠. 모서리를 이렇게 막아가는 거예요. 모서리를. 돌을 얹어가지고 있죠. 모서리를 이렇게 막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막고 그 다음에 또 모서리를 이렇게 막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서리를 점점 막아간다.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고구려에 있죠. 모주림 천장 구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모주림 천장 구조가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있죠. 발해 고분 정해공주 묘가 있지 않습니까? 요 모주림 구조를 갖다 따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주림 구조는 고구려 특유의 천장 처리 방식인데. 연결해서 바로 이제 발해 고분으로 들어갈게요. 발해 고분은 정해공주와 정효공주 2개를 갖다가 구별하게 되어 있는데 딴 건 안 볼게요. 요것만 볼게요. 정해공주는 굴식 돌방 무덤, 그리고 천장 처리 방식의 고구려식 모주림 구조, 그 다음에 이제 돌사자상 이런 것들이 고구려 양식이다. 그 다음에 정효공주면은 있죠. 벽돌식 무덤, 중국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얘도 천장을 처리하는 방식은 있죠. 고구려식이에요. 고구려식 모주림 구조는 아니에요. 지금 평행고인 구조라 되어 있는데 평행고인 구조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고구려식에 있지 않습니까? 천장 처리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이제 기억해 주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고구려의 이제 고분 양식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쉬었다가 이제 백제 고분 신라군 연결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